이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와 자연의 공존에 대한 철학적 선언입니다. CNN 뉴스를 보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한국 한강에 있는 이것 때문인데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닌 물고기를 위해 이렇게 진심인 한국을 보고 많은 미국인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CNN 환경 기자는 한국인들의 세심함이 인간을 넘어 물고기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인들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라며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특파원 마이클 찰리입니다. 워싱턴에서 15년, 아시아 지역에서 7년째 취재 활동을 하고 있죠. 그동안 수많은 전쟁터와 재난 현장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 출장은 저에게 완전히 다른 충격을 주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도시 설계의 혁신을 목격했으니까요. 지난주 저희 CNN은 도시 속 생명을 위한 길 서울의 어도라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미국 시청자들은 한강에 물고기를 위한 특별한 통로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정말 물고기를 위한 길이 있다고요? 서울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군요. 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뉴욕의 도시 설계자 마크 존슨은 즉시 저에게 연락해왔어요. 마이클, 그 어도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해. 우리도 허드슨 강에 도입하고 싶어. 시카고, 보스턴, 심지어 유럽의 도시 계획자들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작은 물고기 길이 전 세계 도시 설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죠. 저는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후변화, 멸종위기종, 생태계 파괴 같은 주제를 주로 다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도라는 개념은 서울에 오기 전까지 생소했습니다. 물고기를 위한 계단이라니 처음엔 그저 흥미로운 호기심거리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환경보호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관계, 인간 중심 개발에서 생태계 중심 공존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곳이었죠. 그저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자연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어도를 발견했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한강변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봄비가 갓 그친 후라 공기는 상쾌했고 강물은 평소보다 조금 불어나 있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특별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이어지는 마치 작은 계단식 물길 같은 것이었어요. 그 순간만 해도 저는 그것이 세계적인 환경 설계의 혁신 사례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독특한 구조물이 눈에 띄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 우연한 발견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서울의 어도를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으니까요. 한강변을 따라 걷고 있던 저는 갑자기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달랐어요. 물이 흐르는 방식이 자연스럽지만 분명히 인공적인 설계가 가미되어 있었죠. 이게 뭐지? 저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취재를 오래 해온 기자로서 직감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구조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물살이 너무 새지 않게 조절된 계단식 구조, 중간중간 작은 쉼터처럼 보이는 공간, 바닥의 특이한 질감까지.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듯 했죠.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계셨던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기 저 구조물이 뭔지 아세요? 제 서툰 한국어에 할아버지는 웃으셨죠. 다행히 영어를 조금 하셨어요. 어도 피시웨이. 물고기길. 할아버지는 손짓으로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 올라가요, 내려가요. 좋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물고기를 위한 길이라니. 도심 한가운데 이런 시설을 만들다니.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어도에 대해 조사했죠. 물고기가 댐이나 보와 같은 장애물을 우회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통로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개념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어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했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연락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렇게 저는 박주무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찰리 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무관은 반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사실 이 어도는 서울시의 자랑거리 중 하나이지만 외국 언론의 관심을 받기는 처음이네요. 박주무관의 안내로 어도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었고 바닥에는 자연석이 깔려 있었어요. 물살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도 보였죠. 이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박주무관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서울시가 생태계와 맺은 약속의 상징이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요. 한강의 어도는 단순한 환경시설이 아니라 도시 설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장소였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도요? 그게 뭐죠?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박주무관의 설명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물고기만을 위한 구조물이라고요? 박주무관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 말 그대로 물고기의 길입니다. 우리가 도로와 다리를 건설할 때 물고기의 이동로를 차단하게 되죠. 어도는 그 단절된 길을 다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의 많은 도시들도 강과 하천을 갖고 있지만 물고기의 이동권을 진지하게 고려한 사례는 드물었거든요. 대부분 경제 개발과 효율성이 우선시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언제부터 어도가 도입되었나요? 제 질문에 박주무관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셨죠. 법적으로는 199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이나 보를 설치할 때 어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어도들은 실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형식적으로만 설치된 경우가 많았죠. 그 말을 들으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지금의 어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박주무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제는 달라요. 물고기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어도를 만들기 위해 물고기의 습성, 체력, 선호도를 연구했습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 정도면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물고기의 관점에서 설계하죠.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물고기의 관점이라.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네요.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박주무관이 고백했습니다. 어도에 투자하는 비용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한 종의 단절이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오랫동안 환경 문제를 취재해온 저로서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강에는 얼마나 많은 어도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현재 한강 본류에만 6개의 어도가 있고 지류까지 합하면 3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품질이에요. 최근에는 기존 어도를 개선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요. 서울의 어도는 단순한 환경시설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철학적 시도였으니까요.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시청에서 박주무관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다양한 어도의 설계도와 생태 모니터링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20년 넘게 이 분야에 헌신해온 전문가의 공간이었죠.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주무관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초기 어도들은 사실상 실패작이었어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았죠.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설치된 어도였는데 물살이 너무 세고 경사가 급했어요. 이런 어도는 실제로 물고기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체력이 약한 토종 어종들은 더욱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나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요. 박주무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생태학자들과 설계자들이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물고기의 행동 패턴과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게 된 거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가령 모든 물고기가 같은 속도로 헤엄치지 않아요. 피라미와 같은 작은 물고기는 빠른 물살을 견디기 어렵죠. 반면 웅어나 연어 같은 어종은 상당한 유속에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종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군요. 제가 이해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정확합니다. 박주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현대적 어도는 다기능 어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수심, 유속, 바닥 재질을 갖춘 여러 경로를 제공하죠. 그는 새로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최신 어도의 단면도였어요. 보세요. 이 부분은 쉼터입니다. 물고기가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곳은 산란을 위한 자갈밭이에요. 어도가 단순한 통로를 넘어 서식지의 기능까지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철저하게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했네요. 맞아요. 우리가 가장 큰 교훈을 얻은 것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박주무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생명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죠. 실패를 통해 겸손해졌다고 할까요?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환경시설 소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의 철학적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개발과 보존의 대립이 아닌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이야기였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더 많은 어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어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를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해요. 시민들이 강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강의 어도는 콘크리트 구조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도시의 생태적 회복 탄력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다음 날, 저는 실제 어도 건설 현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강의 한 지류에서 어도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현장에서 만난 김설계사는 어도 설계의 핵심 원칙을 설명해 주었죠. 어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의 시선입니다. 김설계사는 헬멧을 쓴 채 말했어요. 우리는 종종 물고기의 입장을 잊어버려요. 물고기에게 10cm의 낙차는 인간에게 EM벽과 같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정교한 계산과 설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물의 유속은 초당 0.5m을 넘지 않도록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김설계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대부분의 토종 어종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속도였죠. 이 부분을 보세요. 그는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 설치된 자연석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죠. 특히 체력이 약한 치어들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도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요? 김설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다양한 어종의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 겁니다. 빠른 물살을 선호하는 어종이 있는가 하면 느린 흐름을 필요로 하는 종도 있으니까요. 그는 설계도를 펼쳐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경로 어도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하나의 어도 안에 여러 경로를 만들어 다양한 어종이 각자에게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도시 계획이 이렇게까지 세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최우선시되는데 여기서는 생태적 가치가 중심이 되고 있었죠. 바닥 재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 설계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너무 매끄러우면 물고기가 미끄러지고 너무 거칠면 지느러미가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 하천의 바닥을 모방한 질감을 사용합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도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모니터링이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어종과 개체 수를 조사해요. 최근에는 수중 카메라도 설치해서 물고기의 실제 이동 패턴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몇 장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맑은 물속에서 여러 물고기들이 어도를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피라미부터 큰 잉어까지 다양한 어종이 이 인공 구조물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 설계사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초기 설계와 비교하면 현재 어도의 이용률은 3배 이상 증가했죠. 현장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보호 시설이 아니었어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철학적 접근이자 도시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물고기의 관점이라는 혁신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한강생태연구의 권위자인 최 교수와 함께 어도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그물과 장비를 준비하는 최 교수의 모습에서 전문가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운이 좋으면 한국 고유종을 몇 가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최 교수는 장화를 신으며 말했죠. 특히 이 계절에는 산란을 위해 상류로 이동하는 어종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도 입구 부근에 특수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그물은 물고기를 다치지 않게 잠시 포획했다가 연구 후 다시 놓아주는 용도였어요. 최 교수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물속 곤충과 미생물까지 채집했죠. 어도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물고기가 이동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최 교수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곳은 생물 다양성의 허브가 되고 있어요. 물고기뿐 아니라 그들과 연결된 모든 생명체의 안식처죠. 약 1시간 후 우리는 그물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최 교수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설명해 주었죠. 이것 보세요. 이건 줄자루입니다. 그는 작고 날렵한 물고기를 들어 보였어요. 한국 고유종이죠. 과거에는 흔했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도 덕분에 다시 서식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저는 그 작은 물고기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은빛 비늘에 검은 줄무늬가 있었어요.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것은 각시붕어입니다. 최 교수는 다른 물고기를 보여주었어요. 이 종 역시 한국 고유종이죠. 과거 한강에서 흔했지만 수질 오염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급감했어요. 지금은 서서히 회복 중입니다. 그 외에도 돌마자, 참중고기 등 여러 토종 어종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최 교수는 각 물고기의 특징과 생태적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단순한 생물종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최 교수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묻어났어요. 이들은 한강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종이자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강과 함께 진화해온 살아있는 역사죠. 우리는 채집한 물고기들의 크기와 건강 상태를 기록한 후 모두 다시 강으로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이 물속으로 재빨리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도가 없었다면 이 물고기들은 산란지로 이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최 교수가 말했어요. 생식 주기가 단절되면 개체수가 급감하고 결국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죠. 어도는 이들에게 생존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도 주변의 생태계를 조사했습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수서곤충, 양서류, 심지어 조류까지. 다양한 생명체가 이 공간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물고기 통로가 아닙니다. 최 교수가 주변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생태 회랑이라고 해야 정확해요. 다양한 생명체가 이동하고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최 교수는 작은 현미경을 꺼내 물 샘플을 관찰했어요. 보세요. 이 작은 플랑크톤들도 건강합니다. 이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초식성 동물 플랑크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어린 물고기의 먹이가 되죠. 생태계의 기초가 튼튼해야 전체가 건강합니다. 놀라운 발견이 연속이었어요. 한 지점에서는 은어의 치어도 발견되었습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은어는 수질이 매우 좋은 곳에서만 서식하는 어종이라고 했죠. 이건 정말 희소식입니다. 최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은어가 돌아왔다는 것은 한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증거죠. 1980년대 이후 거의 볼 수 없었던 어종인데 말이에요. 하루 종일 현장 조사를 하면서 저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 단순한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목격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 한가운데서 다양한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과거에는 개발과 보존이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교수가 하루의 조사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도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보호시설이 아니었어요. 도시와 자연이 대화하는 공간, 인간의 겸손함이 만들어낸 생명의 통로였죠. 다음 날, 저는 한강어도 주변의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생태 모니터링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10년 넘게 한강의 생태계 변화를 추적해왔어요. 이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죠. 어도 설치 전후의 데이터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원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2010년에는 이 구간에서 12종의 어류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7종이 확인되고 있죠. 개체수도 3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래프와 차트로 가득한 화면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명확하게 생태계 회복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회유성 어종의 귀환입니다. 이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뱀장어, 웅어와 같이 바다와 강을 오가는 어종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댐과 보로 인해 이동이 차단되었었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요 어도에는 수중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센서를 통해 수온, 유속, 용존 산소량 등이 측정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어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었죠. 흥미로운 것은 어도가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연구원의 목소리에 열정이 느껴졌어요. 물고기가 돌아오자 그들을 먹이로 하는 조류도 증가했습니다.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한강의 가치가 높아진 거죠.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이 연구원은 미소 지었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 하나 더 만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생태 관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변화를 목격하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넘기며 시민 참여 프로그램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도 근처에서 물고기를 관찰하는 모습, 학생들이 수질을 측정하는 장면, 지역 주민들이 어도 주변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사진들이었어요. 어도는 이제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환경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통해 강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도시 속 자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죠. 오후에는 어도 주변에 조성된 생태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과거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강변이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되어 있었어요. 갈대와 수초가 자라고
다양한 곤충과 조류가 서식하는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어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 연구원이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단순히 물고기가 오가는 통로를 넘어 도시와 자연이 대화하는 공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대화의 중심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취재를 통해 어도가 단순한 환경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도시 설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개발과 보존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거였습니다. 해질녘 어도 위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이 작은 통로가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큰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취재의 마지막 날, 저는 국제환경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우연히도 서울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도시 계획자와 환경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놀랍게도 기조연설에서 서울의 어도가 주요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제니퍼 대표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의 어도 시스템은 도시 생태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휴식 시간에 저는 여러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스턴에서 온 마크 설계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찰스 강의 어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델을 참고하고 있죠. 독일에서 온 한나 박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인 강의 생태 회복 프로젝트에 한국의 어도 설계 철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물고기 중심의 설계 방식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해요. 오후 세션에서는 박주무관이 서울의 어도 개발 역사와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청중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졌죠. 서울 어도의 설계 원칙을 우리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박주무관은 모든 질문에 차분하고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저는 한국의 환경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실감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박주무관과 마지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서울의 어도가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줄 예상하셨나요?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 강의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도시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었네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강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주무관의 목소리에 열정이 묻어났어요. 어도를 넘어 강 전체를 생태 회랑으로 연결하는 비전이죠.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CNN 스튜디오에서 생중계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취재는 제게 단순한 환경 보도를 넘어선 의미가 있었어요. 도시와 자연, 개발과 보존이 대립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이곳 서울에서 마이클 찰리가 보도합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하며 저는 한강의 어도가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오가는 길이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있었으니까요.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특집 기사의 제목을 썼습니다. 물고기의 길 도시의 미래를 바꾸다 서울 어도의 교훈. 이것은 단순한 환경 보도가 아니라 도시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한강의 작은 어도가 전 세계 도시들에게 영감을 주며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순간을 기록하는 특권을 가진 기자로서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